첫 시간에는 이제 뭐 대략적인 오리엔테이션이랑 부동산 공법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부동산 공법 안에는 6개의 개별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6개의 개별법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각각의 출제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해야 떠주시겠죠? 자, 보시다시피 부동산 공법은 뭐 토지에 관한 공법, 건물에 관한 공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써보면은 토지에 관한 공법, 건물에 관한 공법 이렇게. 토지에 관한 공법이 4가지가 있고 건물에 관한 공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에 관한 공법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 명칭이 너무 길죠? 이렇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건 앞으로 줄여가지고 국계법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국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줄여서 국계법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국계법은 우리나라 국토 전체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그 다음에 공법은 무슨 법이라고 했습니까? 규제법.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 전체를 계획으로서 먼저 규제를 합니다. 계획으로서. 그 다음에 계획으로 규제를 해놓고 그 뒤에 우리나라 국토를 이용하는 행위, 요걸 규제하는 거. 요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이 국계법은 03년도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법을 시행하게 된 이유가 예전에는 국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우리나라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국토를 이용할 때 몇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삽니다. 수도권 집중화해서. 그러니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여기에 모여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모든 인프라는 여기 집중돼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정치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다 여기 집중돼 있죠. 최근 저번 주인가 올해 이제 신문을 보니까 신문의 기획 기사로 지방이 사라지고 있다. 그게 이제 제목이더라고요. 기획 기사 제목이. 그 작년부터 이제 연말에 나왔었는데 지방 대학들이 없어진다고 그러죠. 지방 대학들이 없어지고 이렇게 지방에 이제 젊은 층들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들이 없어진다라는 거는 청년이 없으니까 회사들이 여기서 창업을 안 하고 서울로 다 올라옵니다. 이 모든 인프라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뭐 젊은 층들이 다 서울로 쪽으로 모여드는 거죠. 지방에는 자기가 원하는 직장이 없으니까 원하는 직장을 위해서 이쪽으로. 저도 1년에 TV를 진짜 2번밖에 안 보는 사람인데 서울에 진출하기 위해서 서울말을 공부하려고 제가 드라마를 찾아보다가 그걸 찾게 됐는데 난데없이 북한말을 배우게 됐는데 지금 아무튼 이렇게 서울에 지방 같은 데 가끔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수강생분들 어르신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자녀분들이 다 서울에 와 계십니다. 서울에 뭐 지방에서 대학을 나왔어도 서울에 있고 서울에 대학을 와서도 이제 서울에 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지방에 내려오라면 절대 안 내려갈 거라고. 절대 일자리가 없으면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젊은 층들이 다 빠져나오는 거죠. 그 신문 기사에 나왔던 게 그 자치단체에서 작년 한 해 동안 그 신생아가 출생하지 않은 지자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강원도, 경북, 경남 막 이런 데. 그러니까 신생아가 단 한 명도 출생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자연 인구 증가율이 뭐 0%라고 하죠. 작년에 그 출생한 인구랑 사망 인구를 비교했을 때 플러스 138명인가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 인구 증가분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인구는 줄어드는데 모든 게 이쪽으로 다 쏠리니까 지방들에 계속 공실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지역 이제 수도권이랑 지방의 부동산 간에 뭐 격차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뭐 도시 안에서도 신축과 구축 주택에 대한 격차가 발생하고 뭐 이런 거죠. 양극화가 이런 것들. 그래서 첫 번째 여기만 개발해요. 두 번째는 주요 산업들이 오늘은 지도가 이상하게 그렸습니다. 주요 산업들이 동쪽에 위치합니다. 동쪽에.
포항의 제철소, 울산의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소, 거제 조선소, 창원의 전자, 그 다음에 구미의 산업단지들 이런 데서 생산한 공산품들을 부산으로 실어 날아 가지고 이쪽에서 수출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주요 산업들이 이제 김대중 정부 이후로 이쪽에 뭐 광양의 제철소라든지 조선소 같은 게 들어오긴 하는데 군산의 자동차 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왔었는데 주요 산업 기반들이 이 동쪽에 위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예전에는 국토 전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안 세웠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이렇게 두 가지 법이 있었습니다. 국토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시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규제를 했었는데 거기서 말하는 국토이용관리법에서의 국토는 비도시 지역을 말합니다. 비도시 지역에서는 이용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냥 필요에 따라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자라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개발이 됐을 때 불만을 가진 세력이 어디입니까? 이쪽에서 불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이 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김대중 정부 때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빨리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IMF 위기를 극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맨 처음에 한 게 신용카드를 막 뿌립니다. 신용카드. 그게 나중에는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발생했지만은 그 당시에는 내수 신작을 시키는데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게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죠. 그래가지고 이제 IMF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이 국토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 말미부터 이 법을 만들기 시작하고 노무현 정부 때 그때 이제 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비도시 지역은 이용하는 것만 규제하다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제 국토 전체에 대해서 먼저 계획으로 규제를 하는 먼저 그 다음에 뒤에 이용하는 것에 관한 규제를 다룬 법률.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자 국토 전체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세우고 뒤에 이용을 하는데 자 이 이용을 보면은 이용에는 크게 적극적 이용이랑 소극적 이용 이렇게 나뉩니다. 적극적 이용을 다른 말로 개발이라고 하고 소극적 이용을 보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 개발, 보전, 이용, 개발, 보전 이런 것들을 한 단어처럼 쓰는 거죠. 자, 적극적 측면인 개발에 있는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에는 개발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개발. 자, 이 개발이란 말 뜻을 들었을 때 첫 번째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만들어내는 거. 요게 개발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 원래 있는 게 이게 비실비실해서 새로 예쁘게 고쳐 쓰는 거. 요게 개발일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라고 했죠. 요거. 개발. 즉, 도시개발법이 하는 역할은 신도시를 만드는 게 도시개발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신도시. 그러니까 여기 개발되기 이전 상태에 저 푸른 초원이 있습니다. 이 저 푸른 초원을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건 아니고 그림 같은 집을 짓기 전 단계인 이런 네모 반듯한 택지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이 하는 역할은 신도시 만드는 법이긴 한데 개발법은 딱 여기 택지 만드는 데까지만 개발법이 이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개발법에 가면은 이 토지 이거 어떻게 만들지, 이 토지를 어떻게 팔지 이런 것들이 관해서 배우는 게 도시개발법. 이렇게. 우리 이제 주변에 서울 주변에 있는 신도시들이 각각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뭐 일산 뭐 이랬습니까? 이렇게 되고 뭐 성남에 이제 분당 같은데 이런데 그 응팔 아시면 응팔? 응답하라 1988? 그거 거기 이제 여자 주인공이 덕선이죠. 덕선이 얘네가 마지막에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이사 갑니까? 쌍문동 살다가 판교. 드라마 열심히 보시네요 지금. 쌍문동 살다가 판교로 이사 가죠. 판교로. 그때 이제 응답하라 1988이니까 90년대 초반이나 뭐 80년대 말쯤 되겠죠. 그때 판교가 뭐 이랬겠죠. 그러니까 이웃 주민이 뭐라 하냐면은 판교에 왜 가? 농사 지으러 가? 이러는 농사 지으러. 지금은 덕선이 아빠가 아주 이제 현명한 사람이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시 만드는 법이 도시개발법이 아니에요. 도시개발법. 그 다음 두 번째.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여기는 정비라는 말이 들어있죠. 정비? 정비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 하나가 1번이니까 하나 2번.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 바로 이 정비법이죠. 정비법. 자, 보면은 30년, 40년 시대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내지는 한 40년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자, 원래 나는 이 30년, 40년 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내지는 이 40년 된 아파트의 소유자였습니다. 내 권리는 원래 이 오래된 주택들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싹 밀어버리고 새로 아파트를 짓습니다. 새로 벌 지어보죠. 레미안? 자이? 서울에는 자이를 더 좋아하나? 자이. 자이를 지어가지고 여기 자이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 권리는 이 오래된 주택에 있었는데 이 권리를 싹 정비 사업을 해가지고 여기 새로 짓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바꿔주는 거. 권리로 바꿔주는 거. 이 황권에 관한 법이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입니다. 거기 이게 잠깐 나와 있던데 그 26페이지 보실까요? 226페이지. (26페이지에) 보시면은 가로 3번에 공용 변환해서 동그라미 2번 공용 황권이라고 나왔죠. 공용 황권. 그 예에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정비사업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 중 황권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법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정비법입니다. 정비법. 그러니까 개발법에 가면 환지 위에 있는 게 환지라는 게 나오는데 개발법에 가면 환지라고 있습니다. 환지. 근데 그 환지인 줄 알고 사람들이 다 도시개발법을 쓴 거죠. 보기에 1번 국계법, 2번 개발법, 3번 정비법, 4번 건축법, 5번 주택법 이렇게 해가지고 고르는 거였는데 정답이 정비법이었어요. 정비법. 정비법이 바로 권리로 바꿔주는 겁니다. 권리로. 지금은 그런 문제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권리로 바꿔주는 거. 이렇게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게 정비법.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들이 바로 우리가 배우는 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자, 이게 적극적 이용인 개발의 측면에 있는 법 두 가지고, 그 다음에 보전의 측면에 있는 법이 바로 농지법입니다. 농지법. 즉, 농지는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잘 쓰다가 보전을 해가지고 후대에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농지는. 그러니까 잘 보전을 해야 되니까 아무나 농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나 가지면 안 되죠. 아무나 가져가지고 이걸 파괴해버리면 안 되니까 이 농지를 잘 보전할 사람한테만 줍니다. 그래서 누구만 농지를 가지냐면 경자만 가지면 경자씨가 계시면 죄송합니다. 경자만. 이걸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고 하죠. 경자 유전의 원칙. 우리나라 헌법이 9차례 개정이 되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들어있던 게 경자 유전의 원칙. 즉 밭갈 경자를 써가지고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자만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농지를 잘 보전할 테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농지를 잘 보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보통의 토지를 취득할 때랑은 다르게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걸 발급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농지를 잘 보전할지 안 보전할지 이런 것들을 자격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농지법. 이렇게. 그래서 토지에 관한 공법은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앞으로는 요거 개발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개발법. 그 다음에 여기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요거는 이제 정비법이라고 저는 부르겠습니다. 그냥 정비법. 뭐 도정법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정비법 이렇게 부를 거고. 그 다음에 농지법. 이렇게. 그 다음에 건물에 관한 공법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건축법. 두 번째는 주택법. 이렇게. 일반적으로 건물에 관해서 적용되는 법이 이 건축법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관한 일반법이 건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택법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특별히 규제를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선호도도 높고 그 다음에 이 공동주택을 투기의 목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 특별히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건축물이랑은 다르게 공동주택에 대해서 특별히 규제를 가하기 위한 특별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주택법입니다. 이 2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건축법에서는 한 번에 짓는 건물의 개수가 29개 이하일 때 이 건축법을 적용을 하고 주택법은 한 번에 짓는 건물의 개수가 30개 이상일 때 주택법을 적용을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기
내가 25세대의 다세대 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한 번에 짓는 개수가 25개죠. 25개. 25세대니까 29개 이하입니까? 30개 이상입니까? 30개 이상. 그러면은 내가 이 25세대의 다세대 주택을 지으려고 하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까? 주택법 적용을 받습니까? 건축법. 건축법 적용을 받고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요 옆에다가 내가 2000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한 번에 짓는 건물의 개수가 30개 이상이죠. 이럴 때는 무슨 법 적용을 받죠? 주택법. 자, 이 25세대의 다세대 주택 중에 내가 뭐 301호 이런 것들을 하나 사려고 합니다. 이거 살 때 뭐가 필요합니까? 돈만 주면 되죠. 돈 주고 매매 계약 체결해가지고 내가 등기 받아오면은 나는 이 다세대 주택 301호의 소유자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근데 2000세대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요거 새로 분양받으려면은 돈 말고 뭐가 필요합니까? 청약 통장. 주택법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절차가 있더라는 겁니다. 요런 것들은. 그래서 그 주택법상의 절차에 따라서 2000세대의 아파트 요거는 분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많이 들어봤던 뭐 투기가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조정대상지역, 전매 제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청약송장 사고 팔고 하면 안 되고 각종 뭐 딱지 같은 거 요거 사고 팔고 하면 안 되고 요런 규제들이 이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에는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데는 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는 뭐 분양가 상한제나 투기가열지구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주택법에서만 30세대 이상을 한꺼번에 지을 때, 그러니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에 대해서 따로 규제를 가하는 게 주택법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자, 요게 이제 6개의 법입니다. 국계법, 개발법, 정비법, 농지법, 건축법, 주택법. 자, 각각의 출제 비중을 보면은 우리 법은 이렇게, 그러니까 민법이나 학개론 뭐 이런 것들은 각각의 출제 비중이 막 달라지기도 하는데 우리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국계법 같은 경우에는 총 12문제가 출제해요. 12문제. 그 다음에 개발법이랑 정비법이 각각 6문제씩. 그 다음에 농지법이 2문제. 그 다음에 건축법이나 주택법이 각각 7문제씩 출제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총 40문제. 우리는 이제 과목당 40문제씩, 한 문제당 2.5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총 40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자, 딱 보기에도 국계법이 제일 중요하죠. 국계법이 제일 중요해요. 12문제, 30% 정도 출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공부할 때는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국계법에서 썼던 우리 국계법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개념들, 뭐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같은 것들이 이 뒤에 도시개발법, 정비법, 농지법뿐만 아니라 건축법, 주택법에도 영향을 계속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계법의 용어들이 정리가 안 되면은 뒤에 것들은 자연스럽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 한 과목씩 하라고 할 때 뭐 1, 2월 달에는 민법, 학개론 이런 것만 하면 됩니다. 동차로 하는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 동차로 하는 거. 그러니까 1, 2월 달에는 민법 쭉 보고 학개론 쭉 보고 하면 되는데 내가 민법이랑 학개론을 한 2번 정도 반복을 했다. 그러면은 공법도 요 사이에 사이클에 끼워 넣어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공법을 보시는데 처음에는 국계법만 보셔도 좋습니다. 국계법만. 내가 모의고사 12문제 중에 국계법을 알고 푸는 게, 그러니까 찍어서 맞추는 거 말고 알고 맞추는 게 한 8문제 이상 된다. 그때까지는 국계법만 보셔도 무관합니다. 근데 그 시점이 너무 늦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5월이나 6월 정도까지 국계법을 한 8문제 정도를 알고 맞추시면은 충분합니다. 그 뒤에 개발법, 정비법. 저는 이제 수업이니까 당연히 개발법이나 정비법도 수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개발법을 수업하고 갔다 하더라도 복습은 국계법 하시면 됩니다. 국계법. 요것만. 요걸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야 공법이 그나마 좀 더 쉬워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해결해야 될 것들을 해결하면서 따라오셔야지, 안 그러면은 처지고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그래서 일단 모든 공부는 제가 이제 그 수업 목표에도 써놨었는데 아마 국계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겁니다. 이번 시간. 그 강의 계획 및 목적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해야 하는 법률에 많은 시간을 써놓은 대로 한 5주? 수업 계획에는 4주 정도 써놨는데 5주 차까지도 국계법을 조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든 4주 안에 끝내려고 할 건데 일단 국계법을 보셔야 돼요. 국계법. 1, 2월 달에는 국계법만 보셔도 상관없고 3, 4월 달까지도 국계법만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뒤에 거 국계법 하고 나면 개발법이나 정비법은 제가 알아서 그 뒤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은 최대한 국계법 정도는 열심히 해가지고 기본적인 용어들을 빨리 익히고 오셔야 돼요. 이렇게. 요게 우리 이제 부동산 공법 안에 있는 6개의 법이랑 각각의 출제 비중입니다.
출제 비중. 그 다음에 뭐 농지법 이런 거 2문제 나오는데, 제가 뭐 수업 계획에도 안 넣어놨죠. 아마 요약서 나오면은 그때 농지법은 한번 할 겁니다. 여기서 나오면. 이게 기본서로 보기에는 농지법은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2문제 맞추려고 보기에는 양이 너무 많죠. 그 다음에 농지법보다 중개법이 양이 더 작습니다. 중개법은 40문제 나오고 농지법 2문제 나오는데, 중개법 열심히 해가지고 중개법을 2문제 더 맞추는 게 낫습니다. 농지법 보는 것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농지법은 제가 시험에 나올 것만 좀 위주로 해가지고, 시험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농지법은 제가 제일 자세하게 강의합니다. 하긴 하는데 딱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들이. 그거 위주로 마지막에 그것만 보고 가시는 걸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다 보지 말고. 이거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 2문제 맞추기에는. 시간 투자가 너무 아까우니까. 그 다음에 건축법이나 주택법은 암기사항이 많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법이다. 건물이 지어지는 절차, 뭐 주택을 분양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암기사항도 많고, 이렇게 뭐 외워야 될 것도 숫자들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숫자들은 나중에 뭐 7, 8월달이나 이럴 때 문제풀이 하면서 틀리면서 외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 일단은 이해가 필요한 국계법이나 개발법, 정비법을 초반에 좀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른 말로 하면은 외우기만 하면 점수가 나옵니다. 외우기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서 공법에서 좀 고득점 하는데 효자 역할을 하는 게 이 2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건축법보다는 주택법은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마지막에는 요런 데 시간 투자를 하는데, 시간 있을 때, 지금 앞쪽에 이제 시간이 충분할 때, 요때 이 앞쪽 거를 안 잡아놓으면은 뒤에 가서는 시간이 부족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도 힘들고. 그러니까 초반에는 요런 데다가 투자를 하십시오. 나중에 외우는 거는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외우는 건. 자, 그 다음에 요렇게 6개의 법이 있는데, 이 6개의 법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학계론 빼고는 다 법과목인데, 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막 이렇게 달락달락 끊어지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연결이. 일정한 체계를 가지는 겁니다. 민법도 마찬가지. 뭐 총칙을 모르면 물권법 안 되고 뭐 이런 겁니다. 제가 민법만큼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잘하는데, 민법 원래 그랬습니다. 공법도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이 우리나라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부동산,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일반 국민보다는 우월한 지위에서 규제를 가하는 법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6개지의 법을 꺼냅니다. 그 6개지의 법을 꺼내면서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을 만드는데, 출제위원들이 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을 만들면서도, 과목을 만들면서도 이 6개의 법이 유기적 관계를 가지게, 어떤 일정한 체계를 가지게끔 뽑아내는 거죠. 그 관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이렇게. 자. 우리나라 국토가 있죠. 이 국토에 대해서 먼저 국계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안에 관한 법률에서 먼저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워서 뒤에 이용을 하죠. 이용을 하다 보니까 뭐 서울, 뭐 대구, 광주, 뭐 부산 이런 것 같은 도시 지역도 있는 반면에 아직 개발되기 이전 상태인 토지도 있다는 거죠. 이 개발되기 이전 상태의 저 푸른 초원 상태에서는 어떤 법이 적용이 될까요? 농지법. 개발되기 이전에는 뭐 농지법이 적용이 되겠죠. 자, 근데 이 개발되기 이전 상태 토지 일부를 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 한번 신도시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저 푸른 초원을 그림 같은 집을 짓기 전 단계인 이런 네모 반듯한 택지를 조성합니다. 도시개발법은 신도시를 만드는 법이라고 했는데, 역할은 요 택지를 조성하는 데까지가 도시개발법이 아닐까요? 개발법.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택지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택지를 만들고 나면은 여기다 이름을 붙여. A, B, C, D, 1, 2, 3, 4 해서 A-1구역, B-2구역, C-3구역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택지를 조성할 때 각각의 목적을 정합니다. 사용 용도를. 자, 여기는 우리가 주거용으로 사용하자 이렇게. 여기는 상업용지로 사용하자. 여기는 뭐 공업용지로 사용하자. 여기는 녹지공원으로 활용하자. 뭐 이런 식으로. 택지를 정하는 단계에서 이미 각각의 토지의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기는 주거용으로 대지를 조성했죠. 그러면은 여기 주택 건설업자들이 들어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한 시행자가 있을 거고, 이 시행자로부터 주택 건설업자들이 이 각각의 택지를 분양을 받습니다. 포스코에서 더샵 지으러 들어오고, 삼성물산에서 레미안 지으러 들어오고, 뭐 투선에서 위브 지으러 들어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끼리 경쟁을 해가지고 가장 비싸게 입찰한 사람한테 이 택지를 분양을 하겠죠. 그러면은 포스코에서 가장 비싼 값을 써냈다. 그러면 여기다가 더샵을 2000세대 이렇게 짓는 거죠. 자, 더샵이 2000세대 지어질 때 이때 적용되는 법은 뭡니까? 그렇죠. 주택법에 적용을 받아. 2000세대를 지으니까 주택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상업용지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상업용지, 건설업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상업용 빌딩을 지을 겁니다. 빌딩을. 상업용 빌딩을 하나 이렇게 딱 짓는 거죠. 빌딩 지을 때, 그 다음에 여기는 공업용지로 이제 정해놨는데 공장 사장님이 여기다가 공장을 짓습니다. 이렇게. 상업용 빌딩이나 공장을 지을 때는 무슨 법이 적용이 될까요? 건축법. 일반적인 건물이니까 건축법이 적용이 됩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택지를 조성하고 나면은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택지를 분양을 해서 개발업자들이 각각의 용도에 맞는 건물들을 지어 올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신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나서 30년, 40년 시간이 경과합니다. 처음에 더샵을 지었을 때는 건물이 삐까뻔쩍 했는데 30년, 40년 지나다 보니까 건물 곳곳에 금이 가고 수도꼭지를 틀었더니만 뭐 녹물이 콸콸 쏟아지고 우풍이 너무 심해서 입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다시 허물어야겠죠. 여기도 상업용 빌딩을 지어놨는데 30년, 40년 전에 개발되다 보니까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낙후된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낙후된 지역을 버려버리고 다른 데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을 다시 이제 살리는 겁니다. 이 지역을. 자, 상업용 빌딩이나 공장이 있는 이런 데를 정비하면은 도시 환경을 정비한다라고. 도시 및 그 다음에 여기 더샵 이런 거를 정비하면은 주거 환경을 정비를 하는 거죠.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즉 국토 전체에 대해서 먼저 계획으로 규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용을 하는데 이용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도시 지역도 있고 이거 아직 개발이 덜 된 저 푸른 초원 상태의 토지도 있는 거죠. 개발되기 이전 상태의 농지는 농지법의 규제를 받는데 이 개발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 중에서 일부를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이런 택지를 조성을 합니다. 택지를. 그 다음에 택지를 조성할 때 각각의 용도를 정해놓고 그 용도에 맞는 개발업자들이 들어와서 이 택지를 분양받아서 뭐 아파트 지을 때는 주택법 내지는 일반적인 건물 지을 때는 건축법,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서 이렇게 건물들이 들어오면은 하나의 신도시가 탄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나서 30년, 40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낙후된 지역으로 바뀌고 이 지역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 라는 게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이 도시가 하나의 도시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탄생하고 성장하고 나서 쇠락하고 다시 살리는 데까지 이 일련의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이 개입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알고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가끔 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야 이게 도대체 공인중개사 업무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이게 도움이 되나? 아니면은 뭐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이게 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이런 걸 왜 배우냐고. 그런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은 우리 공부를 하면 안 되고 국회의원이 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제도를 바꾸면 되죠. 공인중개사 하려면 좀 남들 뒤통수 좀 쳐야 되고 이러니까는 뭐 사기치는 거 이런 거나 시험 과목에 넣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할 거면 우리가 이제 운전면허 자격증도 마찬가지죠. 자격시험. 운전면허 필기시험에서 100점 받았다고 해서 운전 잘하는 게 아니죠. 운전을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 나라에서 정해놓은 기준을 넘기고 오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상식을 갖추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나라에서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기준. 물론 공법은 중개업을 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는데 다른 쓸데없는 민법, 학개론 이런 것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려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기준을 넘기는 거지 이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겁니다. 누구나 다 똑같으니까.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다 이 기준을 통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로 불평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게 이제 대충 제가 이제 부동산 공법이 뭔지를 설명을 드린 거고, 앞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24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 이런 것들은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27페이지, 28페이지까지도 이런 것들은 다 행정법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아닙니다. 이런 게. 그 다음에 뭐 29페이지는 나중에 조금 설명드려야 될 게 있고, 자, 이제 맨 처음에 요 국계법, 여기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국계법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이 국계법은 아까 국토 전체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세워서 규제를 한다고 했죠. 계획으로서 먼저 규제를 하고 뒤에 이용하는 것에 관한 규제를 다루는 법률.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국계법 안에 들어가면은 크게는 계획이랑 이용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분이 됩니다. 계획이랑 이용으로. 계획이 한 파트 있고 이용이 있고. 자, 국토 전체에서 먼저 계획을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 나오는 게 계획이 나옵니다. 계획이.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광역도시계획. 공법에서 광역 나오면 뭐라고 했습니까? 둘 이상의 시군.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 군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요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자, 공법에서 광역이란 말이 나오면은 항상 둘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전에 예를 들었었죠. 뭐 인천, 광역시, 이런 거 할 때. 인천광역시. 예전에는 인천이 직할시였는데, 인천 직할시랑 강화군이 합쳐진다고 그러죠. 강화군. 시, 군이 합쳐져가지고 요 광역이란 말을 붙여주는 겁니다. 광역이란 말을.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산 직할시랑 기장군이 합쳐져서 시랑 군이 합쳐지니까 여기다가 광역이란 말을 넣어줍니다. 우리 뭐 인근에 있는 GTX 이런 거, 수도권, 광역, 급행, 열차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수도권 광역자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요 빨간 버스 돌아다니는 거. 광역버스죠, 광역버스? 그런 것들. 빨간 버스 이런 것들은 서울시 안에, 경기도 안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뭐 경기도에서 출발해서 서울 들어갔다가 다시 경기도로 나오고 뭐 이런 버스죠. 그러니까 한 도시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둘 이상의 시군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것들에다가 다 광역이란 말을 붙입니다. 광역. 그래서 앞으로 공법에서는 광역 나오면은 둘 이상의 시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 이상의 시군.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도시군 계획이에요.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은 관할에서 수립하는 계획인데, 이 관할은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릴 겁니다. 이 도시군 계획은 다시 둘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도시군 기본 계획.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둘 다 도시군 계획의 일종이기 때문에 두 계획 다 만드는 곳은 똑같습니다. 관할로. 둘 다 관할 단위로 수립하는 겁니다. 관할 단위로.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할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요 도시군 기본계획. 이렇게. 자, 여기까지 써놓고 보면은 광역도시계획은 어디? 둘 이상의 시군.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군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기본계획은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관할에서. 관할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죠. 그 다음에 공통점은 둘 다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 방향만. 이렇게. 자, 이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들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군, 즉 서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뭐 안양, 광명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 안에 이 지역이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할에서, 즉 서울시가, 광명시가, 안양시가 앞으로 20년, 10년 안에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 놓는 겁니다. 방향을. 이 방향을 설정할 때는 추상적으로 할까요? 구체적으로 할까요? 추상적으로. 네. 처음에 방향 잡아놓을 때 밑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추상적으로 합니다. 추상적으로. 그 다음에 공법은 규제법이라고 했죠. 규제법. 규제를 가할 때는 추상적으로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나쁜 짓 한 사람은 잡아가둔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무슨 나쁜 짓인지를 명확하게 규제를 해줘야 돼요. 즉 규제를 할 때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과 같이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추상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면은 규제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규제가 안 됩니다. 즉 일반 국민에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 요걸 다른 말로 하면은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비구속적 행정계획 이렇게 부릅니다. 비구속적 행정계획. 똑같은 말이 처분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처분성이 없다. 지금 쏘는 게 다 똑같은 말. 뭐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하자면은 효력이 일반 국민에게 효력이 없으니까 이걸 뭐 대내적 구속력을 가진다 이랍니다. 대내적 구속력. 즉 일반 국민에게는 효력이 없고 행정청 내부만을 구속하는 겁니다. 대내적 구속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지금 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자, 결론은 이러한 추상적 계획은 일반 국민에게 효력을 가질 수 없고 대내적 구속력만 가지기 때문에 비구속적이다라고 하고 처분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인해 가지고 나의 재산권이 침해받았다고 해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즉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우리 집이 여기 있는데 광역도시계획 내지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보니까 우리 집 위로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겠다라고 계획을 일단 방향만 잡아놓은 겁니다. 이 집주인한테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근데 이걸 가지고 야 우리 집 위로 왜 이 도로를 만드냐라고 행정청 찾아가가지고 나의 재산권이 침해받았다라고 행정쟁송을 제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기본권도 침해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냥 방향만 잡아놓은 겁니까? 근데 실제로 이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구체화를 시킵니다. 자, 진짜로 이렇게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되는 순간에 나는 이 주택은 도로 부지에 편입이 되면서 수용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내 재산권을 침해받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데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과 같이 그냥 추상적으로 방향 잡아놓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구속력도 나한테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구속력도. 그래서 재산권을 침해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결론은 뭐 시험에는 뭐 요게 나오죠. 그래서 29페이지 보시면은 구속적 행정계획, 비구속적 행정계획 이렇게 나와 있죠. 분류에. 그래서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계획으로서 일반 처분적인 성질을 가지는 계획을 말한다. 그러니까 일반 처분적인 성질을 가진다. 이게 처분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일반 국민에게 효력을 가진다라는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근데 비구속적 행정계획 보시면은 내부적으로만, 즉 대내적 구속력만 가집니다. 행정청 내부만을 구속해요. 행정청 내부만. 가지는 계획으로서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효력을 미치지 않는 계획을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하고, 전 훨씬 더 자세하게 써놨죠.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하고 처분성이 없고 대내적 구속력만 가지고 추상적 계획이고 이런 것들로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뭐 거의 OX가 나와 있는데요. 구속적 행정계획은 일반 처분적 성질을 가지는 행정계획을 말하며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네. 구속적 계획들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0페이지 보시면은 행정계획의 상하관계가 나오죠.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든지 국토기본법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제가 설명 안 드리는 거고, 제일 위에 국토기본법에서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게 아마 5차 국토종합계획인가 그걸 수립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거는 하나 말씀드릴게요. 4차까지는 남한만 대상으로 이렇게 수립했습니다. 근데 지금 5차에 수립하는 국토종합계획 보면은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여기는 이쪽 라인 이렇게 개발합니다. 이쪽에는 에너지, 관광 뭐 이런 것들 나옵니다. 에너지 관광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자력 발전소들이 다 이쪽에 위치하죠. 에너지 관광 위주로. 여기는 뭐였더라? 무슨 벨트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국토종합계획에서 큰 줄기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국토종합계획에서. 그 다음에 수도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니까 이 수도권을 따로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랍니다. 이렇게. 그 밑에 이제 국토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국계법이 나오죠. 국계법에서 지금 보시면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얘네들은 상하관계를 가진다 이 말이죠. 광역도시계획이 가장 위에 있는 계획이고 그 밑에 기본계획, 그 밑에
관리계. 요 위에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용어의 정의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체계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어디를 볼 거냐면 다시 뒤에 넘어와가지고 38페이지. 자, 거기 이제 서론이 나오고 목적이 나오죠. 목적.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한번 읽어보죠. 이 법은 국토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강조는 되어 있지만 중요한 말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냥 좋은 말입니다. 자, 용어의 정의가 시험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뭐 이거는 용어의 정의라서 나온 게 아니라 각각의 파트에 가면은 다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따로 볼 거는 없고, 제가 나중에 뒤에 가면은 요거는 각 파트에서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뒤에 넘겨보시면 거기 14번, 15번 있죠. 요건 뒤에 가면 없으니까 요것만 한번 보죠. 14번에 공공시설은 거기 제목에만 비추. 공공시설이라는 게 국계법 용어에 있구나라고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공공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국가계획, 요거는 좀 봐야 됩니다. 자, 국가계획이란 밑줄 중앙행정기관, 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 19조 1항 1호에서 9호에 규정된 사항이나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 가로 안에 나왔죠? 그거는 알 필요 없고, 가로 안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게 포함 동그라미. 자, 누가 수립한답니까? 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인데, 그 계획 안에 보니까 내용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는 거. 제외된 거 아니고 포함된 거. 그런 것들을 국가계획이라고 합니다. 국가계획. 이 국가계획은 광역도시계획보다 상위계획으로 이쪽에 위치합니다. 상위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그 계획의 내용 안에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국가계획이라고 합니다. 국가계획. 나머지는 됐습니다. 나머지는 각 파트에 가면 다 설명을 드릴 거고, 3번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 지워버리십시오. 그러니까 XX 이렇게 하면 됩니다. 대충. 4번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의 평가. 자, 가로 1번 국장은 밑줄. 도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자,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가 줄여서 이제 국장이라고 할 겁니다. 자,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하는 사람은 국장이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밑에는 다 안 보셔도 됩니다. 평가 기준, 평가 결과의 반영 이런 거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의 법적 지위가 나오죠. 요거는 좀 보셔야 돼요. 자, 거기는 이게 좀 애매하게 돼 있는데, 도시군 계획의 구분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도시군 계획이란 기본계획이랑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라고 했었고, 그게 이제 거기 1번에 나오는 거고, 그 옆에 페이지 43번에 2번이랑 3번 요거를 같이 볼 겁니다. 2번이랑 3번. 자, 거기다가 2번이랑 3번을 묶어가지고 그 앞에다가 별표를 이렇게 하나 해놓으시죠. 별표를. 앞으로 책을 보면서 제가 별 1개짜리가 있고 별 2개짜리가 있고 별 3개짜리가 있을 겁니다. 뭐 우리 책에는 지금 기출 표시가 다 돼 있어가지고 얼마나 빈출되는지를 다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제가 이제 기준을 이렇게 해가지고 별 3개짜리는 출제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90% 이상. 그러니까 단원의 제목 옆에 보니까 우리 기출이 언제 됐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단원 제목 옆에도 제가 별표를 쳐드릴 거고, 내용 안에 들어가서도 별표를 쳐드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3개짜리는 90% 이상. 뻥을 조금 보태면 90% 이상. 그러면 이건 뭐 나온다 생각하고 봐야 되는 겁니다. 나온다 생각하고 무조건 봐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별 2개짜리는 70% 이상. 그러니까 빈출된다라고 생각해요. 빈출. 이건 거의 매해 나오는 거. 별 2개짜리는 빈출되는 거.
빈출되는 거. 뭐 한 5년에 3번 정도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별 1개짜리는 출제 가능성이 50% 정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요것들은 뭐 자주 별 1개 치는 거는 자주 나오는데 너무 쉬워서 1개 치는 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보고 가라고. 그런 의미에서 치는 것도 있고 출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아서 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별 1개짜리는 자주 나옵니다. 근데 쉬우니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눈으로 찍고 넘어가시라고. 그냥 훅 넘어갈까봐. X표들 막 중간에 있으니까 넘어갈까봐 별 1개 쳐놓는 겁니다. 그 큰 2번이랑 맨 밑에 있는, 맨 밑에 아니지. 가로 3번을 비교할 겁니다. 2번이랑 가로 3번을. 그 다음에 그 3번 안에, 로마자 3번 안에 가로 1번, 2번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큰 2번이랑 3번, 가로 3번을 묶어두시면 되고 1번, 2번 묶어두시면 됩니다. 자, 2번이랑 가로 3번부터 보겠습니다. 도시군 계획은 거기 밑줄. 네, 2번.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관할구역에 수립되는 밑줄,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그거까지만 나오시면 됩니다. 그 밑에 줄에 계획의 기본이 된다. 자, 다른 법률에서, 그러니까 국계법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서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는 참고를 해야 되는 게 요거, 도시군 계획. 요 도시군 계획이 기본입니다. 도시군 계획은 기본계획이랑 관리계획, 요 두 개를 묶어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죠. 도시군 계획. 그러니까 다른 법에서, 국계법 말고 다른 법에서 우리 관할의 토지를 이용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군 계획을 기본으로 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로 3번 보겠습니다. 가로 3번. 3번에 가로 3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가로는 이거 없애버리지. 저 밑에서 세 번째 줄 내려오시면 됩니다. 관할구역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에 관한 밑줄, 부문별 계획. 을 수립할 때는 밑줄,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해야 된다. 방금 아까 우리 2번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관할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 등을 수립할 때는 요거 도시군 계획을 기본으로 한다고 했죠. 도시군 계획. 근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부문별 계획, 수도, 하수도 이런 것들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요거 기본계획을 지침으로 기본계획에 맞게. 요거는 일단 표시를 해두시고 3월 달에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뭐 도시군 계획이랑 기본계획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그때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문제 풀다가 한번 틀려보면은 이런 거구나 하는 거. 그 다음에 3번. 자, 요거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계획이 아까 상위 계획이랑 하위 계획이 있었죠. 계획들, 각종 행정계획들이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그럴 때 이 하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상위 계획에 부합하게끔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 충돌할 때는 상위 계획이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에 이름만 넣어주면 됩니다. 이름만. 자, 가로 1번, 3번에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 자, 저기 광역도시계획이랑 도시군 계획 위에 뭐가 있다고 했죠, 아까? 국가계획. 아까 밑주신 거 국가계획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이랑 도시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상위 계획인 국가계획에 부합하게끔 수립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계획의 내용이 상위 계획인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는 뭐가 우선하면 됩니까? 국가계획, 상위 계획이. 그 뒤에 거 보실 필요 없고 가로 2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기본계획. 자, 광역도시계획이랑 기본계획을 비교하면 뭐가 상위 계획이죠?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뭐에 부합하게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게 수립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광역도시계획이랑 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는 뭐가 우선합니까? 광역도시계획. 네, 이렇게. 이건 뒤에도 계속 나올 건데 일단 뭐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이거 근 4번은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그 43페이지죠. 밑에서부터 44페이지, 45페이지 뭐 이런 것들, 46페이지, 47페이지, 48페이지, 49페이지까지 안 보셔도 좋습니다. 야, 너 수업을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게.
Trust me. 그 다음에 자 순서상으로는 광역도시 계획이 먼저 나오는데 1, 2월 달에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기본 계획부터 할 겁니다. 62페이지. 자, 요거는 일단 지우겠습니다. 요거는. 페이지 62페이지 도시군 기본계획.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할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자,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별표를 2개 하시면 돼요. 기출표시 보시면 20회, 22회, 24회, 27회 나오고 최근에는 안 나왔죠. 근데 이 정도로 안 나올 게 아닌데 요새 아주 특이하게 광역도시계획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 이제 광역도시계획이랑 도시군 기본계획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는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이 나오면은 기본계획이 안 나오고 기본계획이 나오면은 광역도시계획이 안 나오고 이런 게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근데 최근에 아주 특이했던 게 그 27회 최근에 나왔던 거. 27회 때는 광역도시계획이랑 기본계획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 뒤로 28, 29, 30 30은 아니고 28, 29는 광역도시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기출 표시 안 돼 있는 거 26, 25에도 광역도시계획. 원래는 기본계획이 훨씬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이 광역도시계획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도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나올 때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0회는 아주 특이하게 둘 다 안 나왔습니다. 내년에 올해지. 올해는 뭐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 중에서 뭐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둘 다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건 잘 안 틀립니다. 맨 앞에 있어서. 자, 62페이지 보시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의 의의가 나오죠.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밑줄, 관할구역에 대해서. 자, 도시군 계획은 기본계획이든 관리계획이든 관할에 대해서 수립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밑줄,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뭐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제시하니까 추상적으로 만들고 이 추상적인 계획으로는 규제를 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으로부터 관리계획에다가 지침을 줍니다. 기본계획이. 그리고 이 기본계획을 관할에서 구체화시키는 게 바로 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 그러니까 기본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관할에서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관리계획. 이렇게. 그래서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은 기본계획. 이렇게. 그다음에 법적 성질, 이건 아까 했던 겁니다. 도시군 계획은 행정청 내부에만 그 효력이 미치는 계획이며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런 것들을 합해가지고 행정쟁송이라고 부르는 이 두 가지를 합해서 판례 이런 건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과의 관계는 아까 했던 거. 그 다음에 수립권자와 수립 대상 지역부터 쭉 나오는데, 자, 일단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요거 관할. 요 관할을 좀 해결을 하고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관할. 지금부터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고 시험 칠 때까지도 계속 헷갈려 하시는데 오늘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된다, 이거. 관할이라는 건데, 관할이 뭐냐면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관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권한이라는 거는 법에서 주어진 자격을 권한이라고 해요. 권한. 그러니까 검사는 기소권을 가지고 판사는 판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뭐 경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법에서 주어진 자격을 권한이라고. 권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이게 관할입니다. 관할. 이렇게.
여기 광명시 경찰서 있죠, 옆에? 경찰서. 가가지고 범죄 신고를 합니다. 범죄 신고를. 서울에서 내가 발견한, 서울시 금천구에서 내가 범죄 현장을 목격을 했는데 그 범죄를 광명시 경찰서에 가가지고 학원 온 김에 그냥 신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광명시 경찰관 분들은 우리의 수사권은 광명시까지만 미칩니다 라고 하면서 사건을 이관해 주던지 이쪽으로 가라고 하죠. 이게 관할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그러니까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관할이라고, 관할. 자, 도시군 계획은 관할을 단위로 수립을 하는데, 즉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힘은 어디까지 미치느냐라고, 즉 도시군 계획은 어디를 하나의 단위로 해서 수립하는지, 요게 관할입니다. 요게.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관할을 제가 여기부터 쓸 겁니다. 여기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관할은 크게 나누면은 중앙관할이랑 지방관할로 구분합니다. 이 지방관할을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죠. 지자체라고. 지자체. 그 다음에 이 지방자치단체는 다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자치단체라는 거는 자치입법, 행정, 뭐 조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치조세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재정권. 그러니까 자치행정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각종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허가권. 이런 것들. 내지는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자치단체. 광명시의 주인이 누구라고 했죠, 제가? 광명시민이죠. 우리나라 주인은 국민이고 서울 시민들이 서울시의 주인인데, 우리가 원래는 자치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시민들이, 주민들이. 근데 우리는 너무 바쁘니까 지자체장들에게 4년간 내지는 대통령한테는 5년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위임시켜 두는 겁니다. 위임. 그러니까 맡겨두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말 잘 들으면 한 번 더 뽑아주고, 말 안 들으면 바꾸고, 다음 선거에서. 이렇게 하는 게 선거. 지자체. 즉 자치단체가 자치권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밀어줬으니까. 즉 기초지자체든 광역지자체든 요거는 선거를 통해서 뽑아야 된다. 선거를 통해서. 기초지자체는 선거로 뽑는 가장 작은 단위를 기초지자체. 그 다음에 이 기초지자체, 광역 나죠? 광역이 뭐라고 했습니까? 둘 이상. 즉 기초지자체가 둘 이상 모이면 광역지자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게 기초지자체부터 알면 되겠죠? 기초지자체는 선거로 뽑는 가장 작은 단위. 경기도, 광명시. 여기 무슨 동이더라? 소화동? 철산동? 철산동. 철산동장 혹시 선거합니까? 아니요. 광명시장은 선거했습니까? 네. 경기도지사는 선거합니까? 네. 그러면 선거로 뽑는 거는 철산동 위에 있는 광명시장부터 선거를 뽑죠? 이게 이제 자치권을 가지는 겁니다. 자치권을 가지는 거. 그 다음에 경기도에는 하나 더 있는데, 가평군, 가평읍, 아니면은 뭐 땡땡면? 자, 읍장이나 면장 이건 선거할까요? 아니요. 이거 안 합니다. 선거 안 합니다. 가평군수는 선거할까요? 네. 네. 가평군수, 양평군수 이런 건 선거합니다. 즉 가평군이나 양평군은 지자체입니다. 지자체. 근데 가평군 밑에 있는 가평읍 이런 거는 지자체가 아닙니다. 자치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도 밑에 보니까는 시랑 군이. 그 다음에 옆에 동네 가보죠. 서울시, 관악구. 익숙한 대로 해야겠네. 신림동. 신림동장이 선거할까요? 관악구청장은 선거할까요? 구청장 선거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장은 하겠죠. 서울시에는 구가 준다. 관악구, 금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이런 것들. 구만. 그 다음에 인천시는 제가 잘 몰라서 부산시를 예를 들겠습니다. 부산시에는 저희 집이 동래구니까 동래구, 온천동 이런 데가 있습니다. 온천동. 여기도 당연히 동은 선거로 안 뽑겠죠. 동래구청장은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선거로 뽑습니다. 부산시장도 선거로 뽑고
근데 아까 제가 광역 설명하면서 광역시들은 기존의 직할시랑 무슨 군이 합쳐진다고 했죠? 부산에 가면 무슨 군이 있냐면 기장군이 있습니다. 기장군. 기장군 땡땡읍 뭐 이런 거 땡땡면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읍 이런 거는 당연히 선거로 안 뽑을 거고 군수 요거는 선거를 합니다. 즉 보니까 도 있죠. 도 밑에는 기초지자체를 시랑 군을 둡니다. 시랑 군. 도 밑에는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성남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군도 존재합니다.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양평군 이런 것들. 이렇게 도는 시랑 군을 기초지자체로 가지죠. 그다음에 서울시에는 구는 존재하지 않고 구만 있습니다. 구만. 관악구, 동작구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구도 가지고 있고 군도 있습니다. 군도. 인천시, 강화군, 대구시, 달성군, 울산시, 울주군, 부산시, 기장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광역시에는 구뿐만 아니라 군까지 존재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 구시 요 밑에는 자치단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선거로 뽑는 가장 작은 단위는 지금 요 동그라미처럼 요 밑에 있는 거. 요게 기초지자체입니다. 요걸 이제 써보면은 기초지자체는 시, 군, 구가 되겠죠. 시, 군, 구. 요때 이 시는 도 밑에 있는 시를 말하죠. 광명시, 안양시, 고양시, 성남시 이런 것들. 그래서 기초지자체는 시, 군, 구가 기초지자체. 그 다음에 이 시, 군, 구가 둘 이상 모이면은 광역지자체. 자, 앞에 요 써놓은 것들이 광역지자체죠. 앞에 부산 광역시, 서울 특별시, 즉 특별시랑 광역시. 특별시랑 광역시가 광역지자체. 그 다음에 경기도. 이렇게. 시도가 광역지자체. 시도가. 그 다음에 중앙에는 누가 있냐면은 각부 장관이 나옵니다. 각부 장관. 각부 장관이 나오는데 우리 책에는 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 90% 이상 나오죠.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저는 앞으로 줄여서 국장이라고 부를 겁니다. 국장. 이게 이제 관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관할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본이고 여기다가 조금 더 추가를 합니다. 지위상으로는 광역지자체에 해당합니다. 지위상으로는. 근데 광역지자체이긴 한데 조금 특별한 애들. 그거를 특별자치시도라고 부릅니다.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시가 세종시,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자, 얘네는 지위상으로는 부산시, 서울시, 경기도와 같은 광역지자체의 장과 같은 지위를 가집니다. 지위는 광역지자체장인데 뭔가 특별합니다. 뭔가. 자, 광역지자체들은 밑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기초지자체를 가지고 있죠. 근데 요거 특별자치시도는 기초지자체가 없습니다. 기초지자체가. 야! 너 제주도 안 가봤지? 제주도에 가면은 네가 잘 모르겠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있다라고 하죠. 맞죠? 근데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금 선거를 하지 않습니다. 제주시장이랑 서귀포시장은 임명직입니다. 즉 제주도에서는 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만 선거를 통해서 뽑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뽑아야 자치권을 가지니까 이 사람들은 자치권을 가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제주도에는 자치권을 가진 사람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밖에는 없습니다. 자, 원래는 다른 곳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야 되는 일인데 제주도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우리가 건축법에 가면 건축물을 지을 때는 원칙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받아야 됩니다. 근데 제주도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없죠? 그러면 허가 안 받겠습니까? 누구한테 허가 받아야 됩니까? 도지사한테 허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없으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야 되는 일은 싹 다 도지사가 해야 됩니다. 세종시도 마찬가지. 세종시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없으니까 세종시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 다른 곳에서 뭐 광명시에서는 광명시장이 해야 되는 일을 세종시에서는 세종자치시장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즉, 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나왔죠. 그 앞에는 반드시 특별자치시도는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히.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 시군만 나오더라도 시군이 가지는 권한도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에서는 이 사람들이 행사를 해야 된다. 즉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지는 권한은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들이 행사해야 된다. 없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제 권한자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 빼고는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는 다 들어가 있겠네. 그렇겠죠? 국장이 하는 거 빼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되는 일은 세종시나 제주도에서는 이 사람들밖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는 거 빼고 나머지에는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는 너무나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건 따로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다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구청장 나오면 앞에 거 이거 안 읽고 그냥 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읽을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앞에는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는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 기초지자체인시입니다. 기초지자체인시. 기초지자체인시인데 이 시 중에서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를 따로 대도시라고,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 그러니까 보통의 시들이 인구가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2, 30만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인구가 50만 이상이라는 거는 보통의 시보다는 인구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힘도 더 많이 줍니다. 이 사람들처럼.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은 지금 뭐 찾아보긴 좀 그렇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누구라고 돼 있냐면은 시, 도, 대도시 이렇게 시, 도, 대도시. 자, 이 시는 어떤 시입니까? 이 시? 여기 앞에 있는 시? 특별시, 광역시. 자, 도랑 묶여 나오는 시는 특별시랑 광역시. 근데 여기 군이랑 묶여 나오는 시는 도 밑에 있는 시입니다. 도 밑에 있는 시. 그러니까 누구랑 묶여 나오는지 잘 봐야 됩니다. 똑같은 시인데 군이랑 묶여 나오는 시는 도 밑에 있는 시. 도랑 묶여 나오는 시는 특별시랑 광역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시, 도니까 여기 있는 시는 특별시랑 광역시입니다. 근데 요 대도시는 지위상으로는 도 밑에 있는 시죠. 다만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따로 대도시라고 부르고 일부 시도지사가 가지는 권한을 같이 행사합니다. 같이. 인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인구가 많아서. 요걸 따로 대도시라고 합니다. 대도시. 도시. 그 다음에 자 저기 보면은 도시군 계획은 관할 단위로 수립한다라고 했는데 그 관할, 즉 도시군 계획은 어디를 하나의 단위로 해서 수립할 거냐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를 하나의 단위로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수립할 때 서울시에서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죠.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은 있지만 서울시 강남구 도시군 기본계획 이런 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강남구 따로 수립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를 하나의 단위로 수립하니까 서울시 관악구 기본계획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광역시에서는 요 광역시를 하나의 단위로 수립합니다. 즉 부산광역시 기본계획은 존재하더라도 아까 예를 들었던 부산광역시 동래구 기본계획 이런 건 없습니다. 이렇게 동래구 따로 뭐 따로 수립하는 게 아니라 부산시는 부산시를 하나의 단위로. 그 다음에 이렇게 광역지자체장들이 권한을 가지니까 도에서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 도지사가 도를 하나의 단위로 수립하는 게 맞죠.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랑 도지사가 동급이기 때문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권한을 줬으면은 도지사한테 주는 게 맞는데 원칙적으로는 딱 면적만 따졌을 때 인구 따지지 말고 면적만 따졌을 때 서울시 면적이랑 경기도 면적이랑 어디가 넓습니까? 경기도. 서울시가 이렇게 있고 경기도가 이렇게 있는 거죠. 서울시를 하나의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경기도를 하나의 단위로 수립하려다 보니까 이게 면적이 너무 넓어요. 계획이. 그래서 쪼갭니다. 도는 시랑 군을 하나의 단위로. 도는 면적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이거를 계획 수립하는 하나의 단위로 만들기가 너무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 도 밑에는 시랑 군이 존재하죠. 도 밑에는. 그래서 도에서는 도를 하나의 단위로 수립하는 게 아니라 시랑 군을 하나의 단위로 수립합니다. 자, 그러면은 세종시나 제주도에서는 어디를 하나의 단위로 할까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세종시나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들어가고.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관할 단위로 수립한다라고 했는데 그 관할이 어디냐면은 서울시는 서울시를 하나의 단위로, 광역시는 광역시를 하나의 단위로, 도는 시랑 군으로 쪼개서 광명시, 안양시 하나의 단위로, 가평군, 양평군을 하나의 단위로 이렇게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는 각각 따로 이렇게. 즉 도시군 계획은 관할 단위로 수립하는데 그 관할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을 하나의 단위로 수립합니다. 근데 앞으로 읽을 때는 저는 이거 안 읽겠다고 했으니까 그냥 특, 광, 시, 군 이렇게 읽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건 당연히 들어가야 되니까. 벌써부터 머리가 좀 복잡하십니까? 자, 기초지자체 보면은 맨 밑에는 시, 군, 구가 있죠. 시, 군, 구. 요 시는 도 밑에 있는 시를 말합니다. 도 밑에 있는 시. 그 다음에 군도 도 밑에 있는데 광역시는 일부 군을 가지는 광역시가 있습니다. 인천이나 뭐 부산, 울산, 대구 같은데. 그 다음에 군은 자치권을 가지는 구를 말합니다. 옆에 경기도, 성남시, 뭐 분당구 이런 거 있습니까?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뭐 팔달구 이런 거 있습니까? 아, 모릅니까? 자, 경기도, 성남시까지가, 시가 이게 성남시랑 수원시가 기초지자체죠. 그러면 요 밑에는 자치권을 가지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분당구 이런 것들은 자치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행정구역으로 구를 나누는 거예요. 제주시랑, 제주도에 있는 제주시나 분당구나 이게 똑같은 겁니다. 시구지만은 얘네는 자치권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일단 참고로만 보시고. 이렇게. 관할 체계는 이렇게.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은 관할 단위로 수립한다고 했는데 그 관할 단위가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을 하나의 단위로 수립합니다. 요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일단 조금 쉬었다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관할은 중앙, 지방으로 나뉘는데 이 중앙이랑 지방 관할은 상하관계를 가집니다. 상하관계. 이렇게. 위에 장관이 있고 그 밑에 광역지자체,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 이렇게 상하관계를 가진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기본 계획을 설명드릴 건데 요거는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